지수 33살.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는 현우 씨와 함께 고른 깔끔한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지수는 습관처럼 정성껏 내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의 따뜻한 온기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잔잔한 안정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안정감은 지수가 평생토록 갈망해왔던 것입니다. 지수는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예고 없이 집을 떠나 몇 달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15살 되던 해 늦둥이 동생 다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모든 애정을 다혜에게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수를 방치하지 않았고 물질적으로는 늘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언제나 동생 다혜를 향한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사랑의 온도를 갈망했습니다. 그 따스함이 자신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수는 스스로를 외로운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20살 무렵 지수는 운명처럼 현우 씨 당시 30살을 만났습니다. 선배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그는 지수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그 차이는 오히려 현우 씨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섬세한 감정을 이해했고 헌신적이며 매사에 노련했습니다. 현우 씨는 지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혼자서도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옆에 있다면 더는 외롭지 않아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수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완전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4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현우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수는 결혼 직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현우 씨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수 씨가 하고 싶은 공부 먼저 해요. 우리 둘이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단단한 기반을 다진 후에 아이를 맞이해야죠. 그래야 아이에게 완벽한 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는 지수가 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조언 덕분에 지수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현우 씨가 퇴근길에 사온 보라색 히아신스가 테이블 위에서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때로 깨지기 쉬운 법입니다. 지수는 이 완벽함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혹시라도 놓칠까 늘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최근 들어 부쩍 피곤해 보였습니다. 잦은 야근이나 주말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도 늘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현우 씨는 피곤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 씨는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주면 돼요. 그의 말은 이전과 변함없이 다정했지만 지수는 문득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피로 혹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며든 듯 했습니다.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수는 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리라고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의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격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매주였습니다. 지수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고 지수는 지친 남편을 위해 새벽마다 몸에 좋은 건강 음료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그림자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도 말이 줄었고 지수의 따뜻한 접촉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요. 주말에도 쉴 틈이 없을 거예요. 그는 평소와 달리 지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그를 위해 짐을 싸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떠난 다음 날 오후 지수는 그의 태블릿 PC를 정리하다가 메일 알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스위트룸 예약 확정이라는 제목 아래 예약자 이름은 현우의 영문 이니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날짜는 오늘부터 5일간이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지방이 아닌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곧바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 상세 정보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현우 씨가 다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 거기서 보자. 벌써 6개월째인데 아무도 모를 거야. 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불륜 상대가 피를 나눈 하나뿐인 여동생 다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5 현우 씨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다혜는 겨우 19이었습니다. 지수는 당장 그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복도 끝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다혜가 현우 씨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문을 부술듯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현우 씨, 다혜야. 지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현우 씨는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출장? 강남 호텔 스위트룸이 당신의 출장이었나요? 그것도 내 동생이랑?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 문자를 현우 씨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다혜는 아무 말 없이 현우 씨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제야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더는 지수 씨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지수 씨는 일에만 빠져서 나한테 너무 소홀했잖아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홀했다는 변명은 그녀의 모든 희생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소홀? 당신이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기반을 다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동생이에요, 다혜라고요. 현우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혜는 나한테 활력을 줘요. 지수 씨가 잃어버린 그 젊음과 열정이 다혜한테는 있었죠.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냉담한 시선은 지수를 완전히 부수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피를 쏟으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지수가 입원하는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혜와 호텔에서 주말을 마저 보냈습니다. 퇴원 후 지수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어머니가 최소한 자신을 위로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지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지수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다혜는 아직 너무 어려. 현우 씨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잡을 순 없잖니. 게다가 다혜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냥 다 잊고 현우 씨랑 평화롭게 끝내렴. 어머니는 어린 다혜를 감싸기 위해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자신을 지켜줄 가족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 가족이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차가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서 완벽하게 멀어질 것이라고. 이 도시, 이 가족, 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현우 씨는 복잡하게 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혜와 공식적으로 살림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통장 정리 후 친구 민서가 먼저 자리 잡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별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원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자신이 낯선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상처만을 남긴 무거운 껍데기였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마련해준 해운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숨쉬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민서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아무도 너한테 상처 줄 수 없어. 민서의 말은 그녀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지수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고 점심 식사도 주로 혼자 해결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두꺼운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현우와 다혜 같을 수 있다. 그녀는 모든 다정한 눈빛을 의심했고 모든 친절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 준영 씨 32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수보다 연하였지만 차분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협업하는 부서의 동료였습니다. 준영 씨는 지수의 경직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늘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현우 씨처럼 매력적이거나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지수의 옆을 지켰습니다. 지수가 잔업을 할 때 그는 꼭 같은 시간까지 남아 있다가 함께 퇴근했습니다. 지수가 어색하게 혼자 밥을 먹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합석했습니다. 지수 씨는 혼자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방해되면 말씀하세요. 그의 말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준영 씨를 밀어냈습니다. 준영 씨,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준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만들어 놓은 벽을 이해했고 그 벽을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벽 옆에서 지수가 먼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지수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씨는 지수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잠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현우 씨와 다혜의 배신, 그리고 아이를 잃었던 고통스러운 유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그의 눈에서 연민이나 충격 혹은 도망치고 싶어하는 기색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하자 있는 사람으로 볼까 두려웠습니다. 준영 씨는 긴 침묵 끝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지수 씨,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그건 지수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지수 씨는 그 모든 걸 겪고도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섰잖아요. 저는 지수 씨의 과거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우 씨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닌 준영 씨의 담백하고 한결같은 진심이 지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을 녹였습니다. 지수는 이 남자라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준영 씨의 가족들은 지수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지수의 상처를 듣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지수는 비로소 자신이 속한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는 임신 5개월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지켜줄게.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과거는 저 멀리 부산 앞바다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과거의 그림자는 아주 집요하고 추잡한 방식으로 그녀의 완벽한 현재를 침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조용한 안식처에 6년 만에 불청객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6년의 평화는 단 하나의 알림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수는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옛 이메일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알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현우였습니다. 두 글자가 그녀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6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호텔 방에 차가운 현우 씨의 얼굴, 숨어있던 다혜, 그리고 병실의 차가운 공기. 지수는 심호흡을 하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이 겪는 비참함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지수야,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없는 지난 6년은 나에게 지옥이었어.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 다혜와 결혼했지만 그 애는 내 발끝도 못 따라와. 지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어 다혜의 추악한 배신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걔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내 생일 케이크 하나도 안 사줬어. 내가 매년 구워줬던 그 케이크 이제는 꿈도 못 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알아? 다혜는 바람을 5번이나 피웠어. 마지막은 내 사촌이었어. 우리 엄마도 이젠 걔를 감싸지 못해. 나는 곧 이혼할 거야. 메일의 마지막 문단은 가장 뻔뻔하고 역겨웠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나의 전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한테는 여전히 내가 나의 아기 인형이야. 돌아와줘. 우리 다시 예전의 가족이 되자. 지수는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6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현우 씨의 비참한 몰락 앞에서 잔인한 쾌감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던 활력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장 쓰디쓴 단죄를 내렸습니다. 준영 씨는 퇴근 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준영 씨는 메일을 끝까지 읽고 난 후 깊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수 씨,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이 비참한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전해줄 시간입니다. 준영 씨는 지수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결정을 지지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지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6년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상처 입은 영혼이 내뱉는 단죄였습니다. 현우 씨. 그녀는 짧고 간결하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불행에 대해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이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어떤 동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당신의 아기 인형이었던 그 지수는 6년 전에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당신이 내 동생과 강남 호텔 스위트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아이를 잃고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던 그날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선택을 감당하세요. 당신은 충성심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젊음과 활력이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세요. 이것이 마지막 통보입니다. 다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안녕. 지수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짜릿한 전류는 분노의 끝, 슬픔의 마지막 잔재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 만에 그녀는 드디어 목소리를 냈고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매장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억압되었던 감정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준영 씨와 곧 태어날 아기만이 남았습니다. 지수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난 후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격렬했던 감정의 파도는 해변에 부딪혀 부서진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준영 씨의 품에 기대어 한동안 숨만 쉬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단죄의 순간이 가져다 준 것은 분노의 연장이 아니라 6년 동안 묵혀왔던 응어리의 깨끗한 정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1시간 후 현우 씨에게서 다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평생 미워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는 지독한 자기애로 가득 찬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결국 당신은 나의 아기 인형이었잖아. 그 뻔뻔하고 역겨운 호칭은 지수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앗아갔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2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와 다혜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수의 새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우 씨의 이혼 통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지수의 임신 소식에 대해 기쁨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지수가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이제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축하해야지. 라고 썼고 다혜는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 내가 우리 조카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쿨한 이모가 되어줄게. 지수는 다시금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녀에게 가했던 고통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이 지수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태어날 아기에게까지 그들의 그림자를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과거는 그녀의 현재에 집요하게 들러붙으려 했습니다. 준영 씨는 지수를 소파에 눕히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냉정한 법률가이자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여기는 부산이에요. 그들이 물리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는 즉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현우 씨와 다혜 그리고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 금지를 위한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인 삼촌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영 씨는 지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몫이에요.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아기에게만 집중하세요. 지수는 마침내 단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찾아가 출산 휴가 후 복직 대신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안정보다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심리적 안정과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준영 씨의 지지와 친구 민서 그리고 따뜻한 시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녀의 굳건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항상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현우 씨를 향한 용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멀어졌고 그로 인해 스스로 구원받았습니다. 부산의 잔잔한 햇살 아래 지수는 배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는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의 산물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의 빛을 향해 조용하지만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모든 연락처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삭제된 낡은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그녀의 진짜 가족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